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조 어선 위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제 가족 1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이른이 넘은 어머니, 동생 가족, 그리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어린 조카들까지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어 있었고 아내의 손에는 작은 독약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 경비정에 붙잡히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기로 약속했습니다. 살아서 끌려가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지느니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게 나았으니까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고 배의 속도를 최대한 늦췄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견뎠을까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경비선인가 아니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북한 경비선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왜 가족 10명을 이끌고 폭풍우 치는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북한 서남부 해안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몰래 들여온 중국산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와 저는 두꺼운 이불로 창문을 가리고 소리를 최대한 낮춘 채 한국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밝은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풍족한 음식들. 그 모든 게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믿었으니까요. 다만 궁금했습니다. 왜 그 화면 속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성인이 된 후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오토바이, 텔레비전, 휴대전화.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고 사람들은 높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당장 끌려갈 수 있었고 단속반, 우리는 그들을 모기라고 불렀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모기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주민들을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술 한 병, 담배 한 보루, 때로는 돈 몇 장이면 그들의 눈을 감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북한 기준으로는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가끔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옷을 팔았고 동생은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 팔았습니다. 우리는 배급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배급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 끝없는 사상교육, 어디를 가든 걸려있는 수령님 초상화, 무엇보다 자유가 없다는 것. 제가 번 돈도, 제가 사는 집도, 심지어 제가 생각하는 것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느낌.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2020년 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부터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북한을 덮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국이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을 더욱 강하게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기면서 장마당에 물건이 돌지 않았고 식량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산 전자제품을 팔 수 없었고 대신 채소와 식량을 구해 파는 메뚜기 장사로 전환했습니다.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이 봉쇄됐습니다.
허가 없이 마을을 벗어나면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당국은 며칠을 굶긴 후 트럭으로 식량을 가져와 비교적 싸게 팔며 생색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 시기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농부 2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수확물을 강제로 징발해 가고 남은 것으로는 겨울을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노부부도 집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며칠 동안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고 쥐들이 그들의 손발을 뜯어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수사관들도 살인사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인민의 천국인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소집됐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22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동 사상 문화 전파. 한국 드라마 3편을 봤고 한국 노래 70곡을 들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청년은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면 저도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몰래 본 그 화면들, 그것이 죄라면 저는 이미 사형감이었습니다. 얼마 후 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당국은 이혼하려면 노동수용소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빚에 몰린 그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있던 방에는 벽을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탈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탈출에 성공하면 남은 가족들은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곳에서 키우고 싶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배급을 못 받고 굶주리고 공개 처형을 보면서 자라야 해. 언젠가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생 민준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 팔았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생계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탈북 계획을 꺼내자 동생은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형,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같이 갑시다.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이곳이 고향이었고 평생을 여기서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탈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울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난 못 가. 내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가냐? 너희들만 가거라. 하지만 저와 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그럼 저희는 평생 이곳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강한 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설득한 끝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로 동의하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어쩌냐? 저와 동생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로. 어느 날 밤 우리는 아버지의 무덤을 파냈습니다. 시신을 꺼내 화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떠난 후 당국이 아버지의 무덤을 훼손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작은 유골함에 아버지의 재를 담았습니다. 이것을 들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탈출 경로는 해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중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고 육로 탈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서남부 해안 지역은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동생은 군부의 어선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합법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해안 경비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들의 교대 시간, 순찰 패턴, 감시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해안에는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초를 캐는 척하며 몇 번이나 그 지역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2022년 9월 폭풍우가 예보된 날을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나쁠수록 경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으면 경비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의 어린 조카들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배 위에서 울거나 소리를 내면 들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든 아이들을 큰 곡물 자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만약 검문에 걸리면 식량을 옮기는 중이라고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각각 칼을 챙겼습니다. 아내와 재수 씨는 작은 독약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경비정에 붙잡히면 죽기로 약속했습니다. 살아서 끌려가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가느니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나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조심스럽게 깨서 속을 비우고 그 안에 고춧가루와 검은 모래를 섞어 넣었습니다. 만약 경비와 마주치면 그들의 얼굴에 이것을 던져 눈을 멀게 하고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무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탐색해둔 안전한 길을 따라 한 명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이 부축했고 아내는 제가 이끌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기억을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폭발과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작은 목조 어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미리 준비해둔 배였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북한 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가 묻혀있던 곳.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고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고 아내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에 쥐어진 독약병이 만져졌습니다. 우리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속도를 최대한 늦췄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견뎠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공포와 싸우며 희망을 붙잡으며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정인가? 저는 칼을 꺼내 쥐었습니다. 동생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독약병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하지만 그 배는 북한 경비정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조명이 우리를 비췄고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안전합니다. 구조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우리를 구조했을 때 저는 정말로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배로 끌어올렸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동생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내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수면제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지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북한을 떠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함은 우리를 연평도 근처 항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 차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불빛이 이렇게 밝다는 것,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탈북 경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북한이 가짜 탈북자를 보내 남한에 침투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며칠간의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생활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같은 언어인데도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한다든지 인민반장이 아니라 반장이라든지. 처음에는 말할 때마다 제 억양이 드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것은 휴대전화였습니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찾을 수 있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는구나. 굶주림도 공개 처형도 억압도 없는 곳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하셨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모든 게 어머니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나는 오는 걸 후회한다. 차라리 북한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 같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손주가 곧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여기 온 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석 달이 지나고 우리는 하나원을 나와 정부가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우리만의 공간. 누구의 감시도 간섭도 없는 공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북한을 모를 것입니다. 굶주림도 공포도 억압도 모를 것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이름을 말했습니다. 자유입니다. 한자로 자유로울 자, 자유로울 유. 공무원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하지만 자유로운 한국에서의 삶이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로는 부족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제 억양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장사하고 늘 단속을 피해 다녔는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동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 북한에서 고기 잡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단속반이 와서 배를 빼앗아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복잡한 노선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방송. 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져 한자리에 서서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곳이 너무 무섭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하고 나 같은 늙은이가 살 곳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손주를 보세요. 자유가 얼마나 밝게 웃는지. 이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내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가족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조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 아이들과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꿈이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쌀 한 포대, 고기, 과일,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면서 이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음식이 넉넉했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여기서는 텔레비전에서 정부 욕을 해도 되는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는 그게 자유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들 자유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가 당연한 줄 알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제 억양 때문에 가끔 북한 출신이라는 게 드러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어떤 동료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 대단하세요. 가족을 다 데리고 오다니. 정말 용감하신 거예요. 아내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요즘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듭니다. 아내는 가끔 제게 말합니다. 여보,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자유롭게 일하고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게. 동생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반장이 됐습니다. 재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고 조카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린 조카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 생활이 낯설지만 손주 자유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자유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자유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 북한에서도 같은 하늘이었지만 왜인지 여기 하늘은 더 넓고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그랬을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몰래 한국 텔레비전을 보던 그 밤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저 화면 속 세상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그 세상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탈북할 때 가져온 아버지의 유골함은 집 작은 재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자유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봅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 통제받는 삶, 공개 처형. 그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 제가 두고 온 이웃들, 친구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가족 10명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자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 자유를 안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유가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